고대 그리스는 동성애를 즐기기로 유명합니다. 그리스인들은 남성을 완벽한 사람으로, 여성을 결함 있는 사람으로 보았는데 완벽한 존재인 남성끼리의 사랑을 완벽한 사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성을 결함 있는 사람으로 볼 정도로 마초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다면 과연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현대 윤리학의 틀을 제공했다고 여겨지는 플라톤은 그에 져서 국가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건 가난한 집안 출신이건 가릴 것 없이 비밀스러운 장소에 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뛰어넘어 청출어람 청어람이란 말이 무엇인지 보여준 아리스토텔레스는 청각장애인은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므로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했고, 또 장애인을 양육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스승의 주장을 가볍게 뛰어넘어 장애인 그 자체에 대한 멸절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0마디 말보단 한 번의 행동으로 자신들의 신념을 보여주는 스파르타의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구태여 입 아프게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영아살해를 저질렀죠. 직접 죽이거나 들판에 버려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딱히 스파르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는데 그리스의 많은 도시국가들은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절벽에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직접 죽였습니다. 즉 앞에서 말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장애인에 대한 관념은 그들만이 지닌 독특한 관념이 아니라 당대 그리스 사회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경우엔 신체 장애에 비해 그나마 나은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단 치료를 시도했는데 영혼에 악마가 씌여 정신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치료는 주문을 외우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당연히 치료가 될 리는 없었죠.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린 히포크라테스는 이것보다 좀 더 선진적인 관점을 지녀 이들에 대한 치료를 시도하지만 주변에서 무시당했고 그가 죽고 잊혀졌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문화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로마 또한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그리스와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대 로마에선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사원 밖에 있는 하수구에 던져버렸습니다. 정신지체의 경우엔 직업을 갖기도 했는데 그들은 광대가 되어 로마 부유층 집에 머물며 즐거움을 제공했습니다. 로마에선 정신질환에 대한 과학적 연구나 치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그들 역시 정신병의 주 원인을 악마 때문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근간이라고 불리는 성문법 12표법에 따르면 기형이 있는 아이는 살해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세가 되어서도 장애인에 대한 멸시는 계속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선이나 치료는 거의 없었고 중세 유럽인들은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신의 처벌이나 악마가 빙의한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16세기 네덜란드 의사 요한나 바이어는 세상엔 700만 개의 악마가 있으며 이들이 장애인, 불구, 혼란 등을 조성해 모든 인간을 파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의 영향덕인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비하면 확실히 진일보했는데 최소한 중세 유럽은 법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게 하거나 살해하도록 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이 시기 역시 장애인은 직업을 갖기 어려워서 로마 때처럼 몇몇 영주들을 위한 광대가 되는 것이 그나마 직업을 갖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복지가 아주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백성이나 세속 영주들이 악마가 있다는 등 종교적 이유를 근거로 장애인을 차별했다면 교회와 수도원의 성직자들은 되려 그 종교적 이유를 들어 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애초에 성경에 적힌 예수의 행적을 보면 장애인을 기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직접 찾아다니며 그들을 치료하고 구원했기 때문이죠. 종교 성인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겠지만 예수가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엔 장애인에 대한 기록이 조금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장애인이 장애를 갖게 된 것은 그들 스스로의 죄악 때문이라는 등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적혀있고 예수 이유를 담은 신약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유럽에선 고대부터 장애인이 많은 멸시를 받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몇몇 시설을 보면 장애인을 고려한 장치가 있고 장애인을 위한 보조장치 등도 발견되는데요. 당연히 모든 장애인이 장애를 선천적으로 갖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 전쟁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후유증 등 하루아침에 장애가 없던 사람이 장애인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후천적 장애인들은 예외로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죄다 악마가 씌웠다, 저주받았다라고 해버리면 당연히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리는 없으니까요. 중세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던 시기에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고 장애가 생긴 사람들이 대중들의 호의 섞인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가 최초로 시행된 것은 17세기 영국으로 봅니다. 1601년 영국 엘리자베스 1세가 구빈법을 발표했는데 구빈세를 걷어들이고 공공사업을 벌여 실업자를 구제하거나 장애인, 노령자와 같이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근대적 사회복지 정책의 시초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유럽처럼 정근대 장애인들은 전부 다 이런 탄압과 멸시를 받으며 살아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아시아에선 이미 중국 전환 시절부터 국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을 분류했습니다. 60세 이상의 독신 남성, 50세 이상의 독신 여성, 자식이 없는 노인, 아비가 없는 유아 등을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았는데 후한 때부터 병이 있는 사람을 분류하는 등 백성들의 건강 상태가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광무제 5년에 가뭄이 들자 이들에게 양곡을 공급하는 등 나라에서 이들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당나라의 율령은 이러한 기존의 전통을 받아들여 직대성했는데 당현종은 이를 개선해 장애인을 사회생활에 큰 무리가 없는 잔질, 한눈에 봐도 일반적인 사회생활은 힘든 폐질, 가장 심각해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독질, 총 3분류로 나눠 지원했습니다. 이 중 폐질과 독질은 세금을 면제했고 독질의 경우엔 친족 가운데 한 명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토지를 준 다음 독질자를 돌보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장애가 있는 집안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전담 간병인을 붙여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당나라의 율령은 동아시아 전반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인 신라나 고려에도 이러한 정책을 시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장애인을 따로 분류했고 고려에선 호구조사 과정에서 고의가 아니더라도 장애가 있는 사람의 병세에 대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엄벌에 처했습니다. 아마 국가에서 백성들을 징발하는 유역을 면제받는 몇 안 되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왕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고 물품을 나눠주는 행사가 비정기적으로 열렸는데 이때 장애인도 함께 포함해 진행했으며 원종은 80세 이상 노인과 독질자, 폐질자를 봉양할 사람을 한 명씩 붙여주라고 말했고 충렬왕 34년 11월엔 독질자, 폐질자에게 가깝거나 먼 친척 한 명을 부역에서 면제시켜 그들을 봉양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복지에 힘썼습니다. 조선에 와선 이러한 제도를 계승, 발전해 장애인 복지 정책이 더더욱 발달했습니다. 이전까진 부역을 면제하는 등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에 그쳤다면 조선시대부턴 그것에 더해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도록 도왔습니다. 조선의 이대왕 정종은 장애인 가운데 직업을 가지지 못한 이들에 대한 구휼을 주장했고 세종은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단체인 명통사를 조직하고 지원했죠. 또한 이후엔 장애인들을 주로 점성술사, 악사 등으로 나라에서 직접 채용하기도 했으며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살해하면 엄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최한기는 장애인도 모두 직업을 갖고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주장했습니다. 홍대용 역시 같은 주장을 하는 등 조선의 엘리트들은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권장했는데요. 실제로 조선의 엘리트 계층에서 장애인은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태종에서 세종 시절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낸 허조는 지체장애였고 중종 때 우의정을 지낸 권규는 간지를 갖고 있었으며 광해군 때 좌의정을 지낸 심의수도 지체장애였습니다. 영조 때 대제학 겸 형조판서를 지낸 이덕수는 청각장애, 영정조 시기 명제상인 채재공은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등 그들의 주장은 일부 성각자들의 공허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장애인을 받아들이는데 특별한 거리낌이 있어 보이지 않았고 당시 장애인은 그냥 몸이 불편한 사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현실은 현실인지라 이 모든 게 모든 시기에 항상 잘 지켜지진 않았겠지만 동시대 유럽에서 장애인을 수용소에 가둬버리거나 악마로 몰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선진적이었습니다. 현대의 유럽은 장애인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누구보다도 앞서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도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각종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전 세계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